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라 하대에 있었던 난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이제 96각간의 난과 해공왕의 죽음, 이렇게 이제 사료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신라라는 나라는, 네, 그렇죠. 삼국을 통일해서 중대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중대로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신라는 굉장히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전제 왕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경덕왕을 지나고 해공왕을 지나면서 신라 중대의 그 화려함이나 강력한 왕권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 무너지는 과정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중대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경덕왕과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해공왕 때 이르러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때 무너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바로 96각간의 난, 바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것이 이제 대력, 인연, 이렇게 이제 연호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라 시대에 사용했었던 연호들이 대부분 이제 당나라 때 연호죠. 그래서 이 대력이라고 하는 것도요, 중국 당나라 대종 때의 연호로 확인이 되고, 이 연호를 사용했었던 시기가 766년부터 779년까지 사용한 걸로 우리는 보통 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대략 2년이라고 하는 것은 767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767년 8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신라는 중대의 화려함이 좀 무너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대력이라고 하는 연호를 뭐 알아두신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력이라고 하는 네, 요 고유명사 연호를 한번 보았고요. 자, 그러면 대략 2년에 정민년이고요. 그 다음에 7월 3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한자 어려운 것 없죠. 자, 그 다음 한자도 사실은 보면 한자 자체는 제가 볼 때 어려운 한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대자에 그 다음에 공경할 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공이라고 도금을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역시 이게 사람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공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시 봐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한자는요, 또 역시 신라의 관등, 골품제와 관련이 있는 명칭인데요. 이제 도금은 역시 쉬울 겁니다. 불각자에다가 가는 간자인데, 그러면 이제 각간이라고 도금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품제하고 관등표를 봤을 때 각간이라고 하는 명칭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벌찬 이하 17관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각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벌찬을 표현하는 용어다라고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벌찬입니다. 이벌찬. 자, 그러면은 골품, 관등 중에서 가장 높은 관등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보면은 거의 왕 밑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난을 일으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 밑에서 뭔가 난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거의 쥐고 있는 자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것은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공각간이 적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도적이라고 할 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반란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반란을 일으킬 기,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요 첫 번째 줄 어떤가요? 네, 한자 자체는 역시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고유 용어로서 대략 그리고 대공이라는 사람과 이벌찬을 표현하는 각간이라는 용어, 요거를 이제 한자로서 한번 봐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자를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한자를 보시면요. 역시 쭉 눈으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한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왕자가 일단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라고 하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왕도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수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를 급자죠.
어디에 이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개의 도, 오도라고 읽으면 되겠고, 뒤에 주까지 연결해도 되겠고, 그러면 군까지 자연스럽게 가겠네요. 그러면 5개의 도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주, 군, 그리고 나란히 병자, 아우를 병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함께, 더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추제와 관련한 단어가 나옵니다. 96각간이 이렇게 되겠죠. 96각간이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상자에 전쟁을 벌여서 대난이 일어났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한자 다시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요. 어떻습니까? 한자 자체는 역시 어려운 건 없죠. 왕도에서 오도의 주군에 이르기까지 96각간, 제가 구자를 줄을 안 그었네요. 자, 96각간이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대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각가는 이벌찬이고, 그럼 이벌찬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명만 있을 것인데 무슨 96각간이 이렇게 서로 싸웠단 말이냐? 자,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문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이벌찬 각간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죽고 또 죽이고 죽고 죽이고 하면서 96각간이 서로 계속 바뀌어가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 이 767년 이후에 있었던 이 각간의 난은 정말 어마어마한 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난들이 96명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뽑고 죽이는 상황들이 뭔가 제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은 거의 그렇죠. 왕권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까지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깔끔하게 지우면서 해석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요. 대력이라고 하는 글자였고, 이 력을 제가 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법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음력, 량력,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나 어떤 연대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력. 다시 도금하고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대력 2년 정민년 767년 7월 3일에 대공이라는 각간이 적기,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왕도, 수도에서 급 어디까지? 5도의 주군에 이르기까지 96각간이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대혼란이 일어났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병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상자처럼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한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떤 한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대공각간이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또 배웠던 거 한번 써먹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공각간이 가망이라, 이거는 망을 망자고 집가자니까 집이 망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대공각간을 비롯해서 96각간의 난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 난 자체가 무너졌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난이 실패를 했으니 그 대공각간의 집안도 결국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이 글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수출하다, 그 다음에 수입하다 라고 할 때 쓰는 글자인데, 보통 이제 해석을 한다면 보내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수출한다는 것은 보내어 나가는 거고, 수입한다는 것은 보내어서 들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보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공각간의 집이 망했는데요. 그 집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공각간의 집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물을 뜻하고, 그 다음에 보물은 역시 보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단백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누구 집입니까? 대공각간의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재물과 보물과 비단들을 끊어버리면은 그 집에 보냈다. 그 집에 있는 것을 보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어디 어디에라고 쓰는 거죠. 이제 도금은 우라고 하는 건데요. 참 이런 한자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삐침 없이 그대로 내려가면 간인데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자 끝에서 발끝을 살짝 들어 올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입니다. 이렇게 발끝을 싹 들어 올리면 우가 되는 거고 발끝을 들어 올리지 않고 여기에서 쭉 뻗어 내려가면 이제 이게 간자가 되죠. 그래서 한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 한자가 처음에 좀 배울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역시 알아두면 좋고요. 네, 알아두면 역시 좋은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발끝을 살짝 들은 거는 어디 어디에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밑에 거는 간, 방패간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 있는 글자는 좀 수월합니다. 왕이 있는 궁이니까 그대로 왕궁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내볼까요? 보내볼까요가 아니라, 네, 읽어볼까요? 보낼 숫자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보냅시다라고 읽었는데요. 자,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그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보물과 그 다음에 이제 비단들을 왕궁으로 보냈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요, 뒤에 이제 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승려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덕왕 때 주로 이제 활동한 승려로 보통은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크게 이제 이 표운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이 표운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역시 봐두시면 됩니다. 의상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자, 그 표현이 말하기를 국가가 네. 자, 뒤에 있는 글자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국가가 그다음에 요 글자. 자, 요게 이제 주로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보통은 이제 위태하다. 그래서 이 도금이 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위태할 태. 자, 위태로울 태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자 자체로서는 만약에 부사로 쓰게 되면요, 거의 아니면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쓰느냐 하면 이 태자가 그렇죠. 태만하다. 그래서 게으른 것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부사로 쓰이거나 그 다음에 국가가 위태롭다 할 때 태자로 쓰이거나 아니면 태만하다, 게으르다. 자,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는 걸 한번 봐두시면은 역시 향후에 이 글자가 나왔을 때 편안하게 해석이 되겠죠. 자, 현재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국가가 위태롭다라고 말했다. 시야라. 그냥 요거는 이제 역시 어조사 끝을 맺는 부분으로 네, 해석을 그냥 해주면 되겠죠. 뭐 이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굳이 이제 앞뒤 맥락상 해석을 한다면 표온이라는 사람이 당대 이런 사건들을 보고 국가가 이태롭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야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야 이렇게 나오면 그냥 끝을 내는 것이니까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다시 네, 읽어보시죠. 갑니다. 대공각간의 집이 망했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무엇을 보냈느냐 하면 그 집에 그 다음에 백 그래서 여러 가지 재물과 그리고 보물 그리고 비단을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 비단을 어디에 왕궁에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난을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왕실에서 그 집의 재산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일들을 지켜본 승려 표운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이룬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신라 말로 접어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사실이고요. 이제 제목과 관련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결국은 어느 왕 때 있었던 것이다. 경덕왕을 지나서 해공왕 때에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중대가 무너지는 과정에 있었던 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해공왕이 죽고 나서 그렇죠. 선덕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선덕왕 때부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해공황 때는요, 결국은 중대의 끝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중대의 강력했었던 왕권이 바로 무너지는 그 시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조금 전까지 이제 한자 사료를 96각간의 난이 일어나는 한자 사료를 한번 보았는데요. 그 난의 결과로서 해공황이 죽는다? 뭐 제목은 그렇게 느껴지실 건데 한번 그 구체적인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공각간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사료를 놓고 본다면 767년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공각간의 난에서 시작을 해서 96명의 각간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공각간의 난과 96각간의 난을 연결시키면 보통 767년에서 768년 이렇게 이제 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사료에서는 이제 대공각간 그리고 96각간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개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거의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난이 또 일어납니다. 일명 김융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김융의 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770년에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공황 때 끊임없이 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약 10년 뒤에 대규모의 반란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난을 김지정의 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780년에 김지정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근 한 10여 년 만에 난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이 김지정의 난을 이제 누가 진압을 하게 되느냐 하면 김양상이라는 사람과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진압을 해요. 그래서 이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하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선덕왕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김지정의 난을 김양상과 함께 진압을 하는데요. 바로 이 김경신이 원성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경신이 원성왕이 되는 과정에서 또 대립 갈등이 있게 되어서 후에 우리가 김원창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여기에서 생기죠. 그 김원창의 난을 일으켰던 이유는 바로 김경신이 왕이 될 때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죠. 자, 어쨌든 그거는 다시 한번 더 다른 사료에서 보는 걸로 하고요. 현재 이걸 보시는 분들은 해공황 때 대공각간의 난, 96각간의 난, 김융의 난, 그리고 김지정의 난까지 일어났고, 이러한 김지정의 난을 김양상과 김경신이 진압을 했다. 자,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김지정의 난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김양상이 실제로 해공황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뭔가 난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건의 과정에서 사고의 과정에서 죽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결국 이 김지정의 난이 있고 나서 해공황이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김양상이 선덕왕이 됩니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김양상 선덕왕이 죽고 나면은 원성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원성왕이 된 인물은 역시 김지정의 난을 진압했었던 인물로서 김경신이다. 자, 이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 두시면 이 한자 사료의 역할은 다 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신라를 놓고 보면은 김부식의 시대 구분론에 따라서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왕권이 실현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대로 가게 되면은 왕위 쟁탈전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왕권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하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제 중대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두광 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왕이었었던 해공황 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수많은 난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중대는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나오는 이제 인물들이 대공, 그리고 96각간, 그리고 김융, 그리고 김지정, 이런 사람들의 난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끝에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양상과 그 다음에 김경신을 볼 수 있다는 정도로 역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 또한 한국사 능력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도 역시 기출로 나온 적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서 이 사례의 중요성 기억해 두시고, 간단한 한자 사료 기억해 두신다면 분명히 시험제 나왔을 때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김원창의 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쌤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쌤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